네, 5월 24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은 SK증권 영업부의 조성우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여의도의 독고다이. 그렇죠. 네, 아웃사이더 네. 의견을 가지신 분이시죠. 질문지가 식상하다. 네, 일단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나스닥 선물 지수가 쭉 빠지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스냅이라는 기업의 어닝 쇼크 그리고 2분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이것 때문이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일단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뭐 사실 그 얘기 듣고 이제 오늘 그 이제 미국의 SNS 기업인 스냅이라는 기업을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저기 찾아봤는데 요 화면 한번 볼까요? 그래서 스냅이 어떤 기업인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이게 이제 연간 실적 추이고요. 이게 2019년에 당기 순손실로 이제 원화로 1조 3천억 말아먹었고요. 2020년에 1조 1,900억 그리고 작년에 6,160억의 순손실을 낸 기업이고 네. 그리고 올해 1분기 이 실적을 보니까 올해 1분기에도 순손실이 이제 4,500억이 나온 회사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50조 46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외로 급락한 거를 제외하고 현재 46조. 그만 알아보죠 이제 뭐.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 하나로 시장이 오늘 이렇게 됐다. 좀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네. 네. 그러니까 뭐 나비 효과일 수도 있고 뭐 침소봉대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 시가총액 그 수백조 심지어 1,000조, 2,000조짜리가 즐비한 애플이 그렇죠. 이렇게 빠지고. 네, 그런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고작 시총 46조짜리 SNS 기업 하나 때문에 시장이 요 사달이 났다. 저는 요건 조금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네,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유가 뭘까? 왜냐면 정규 시장은 좋았잖아요. 반등에 성공했고 3대 지수 다 올랐단 말이죠. 근데 왜 시간외로 갑자기 급락을 하기 시작했을까? 이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또 왜 급락을 했을까 보니까 일단 장중에 루머가 돌았습니다. 이제 중국 쪽에서 그 이제 서버에 대한 오더커,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줄어들 것이다라는 루머가 이제 돌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제가 또 메신저로 막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은 이런 루머가 과거에도 있었고 거의 사실 무근으로 이제 끝났다. 라고 해서 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또 급락 요인을 또 이걸로 지목을 하고 시장 전체는 스냅이 뺐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이 루머가 뺐다. 라고 해도 그래도 저는 뭔가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제가 한번 를 보니까 여의도 독고다이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면 저는 결국에는 요게 이제 그 미중 갈등의 재점화의 어떤 그런 연장선상에서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왜 그러냐면 간밤에 뉴욕 증시의 급등은 그 중국에 대한 관세 철폐 이 소리로 환호를 했는데 그리고 새벽녘에 나온 소식이 또 뭐였죠?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건들면 미국이 즉각적으로 군사 개입하겠다. 사실 요게 저는 발단이 됐다라고 보고 우리 시장이 지난 며칠 동안에 한미 정상회담 기대감으로 뭐 이제 IT니 뭐 2차 전지니 열심히 또 이제 찬가를 불렀는데 막상 정상회담의 결과를 딱 뜯어놓고 보니까 우리가 얻은 게 뭐지? 미국에 다 이렇게 투자한다고 해서 미국이 열심히 다 챙겨줬는데 우리가 손에 정말 딱 명시적으로 이 쥔 게 뭐지라고 했을 때는 딱히 그게 떠오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왔을 때는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철강 쿼터라든가 관세이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통화 스와프 그렇죠. 몇 가지가 있었는데 된 건 없어요. 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통화 스와프도 외환 시장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하겠다 정도의 이야기뿐이지 사실은 통화 스와프가 이 명시적으로 체결이 또 되면 다른데 그게 없었고 근데 이제 인도 태평양 그 경제안보 프레임이라는 IPF에 이제 출범국으로 이제 그렇게 참여한 거는 있고 근데 그거 역시 미국의 의도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게 또 중국의 심기를 일단 건드려 놓은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이든 또 일본 건너가서 이제 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바이든의 이 아시아 지역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 이제 순방은 결국에 이제 그 이
중국 견제를 위한 어떤 이제 그 깐부를 이제 공고히 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만 재미 보는 그렇지. 그런 양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바이든이 물론 이제 대중관세 이제 철폐라는 어떤 이제 그도 야 중국아 너 너무 서운하게는 생각하지 마라고 해서 당근 하나 주긴 했는데 그 뒤에 바로 이제 대만을 걸고 넘어졌다. 이러니까 이제 오늘 시장이 이 얘기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고 하이닉스 많이 빠지고 물론 뭐 네이버나 이런 뭐 이제 관련한 그 언택트나 모바일 플랫폼 기업이 빠진 거는 뭐 그 스냅의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요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이제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보통 미중 갈등이 이제 고조되면 올라가는 테마 이를테면 이제 히토류 같은 거 올라가고 그죠? 이러니까 이제 시장이 요렇게 좀 전개된 양상이겠구나. 좀 요렇게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중국 정부 혹은 그쪽에 그 우리 뭐라 그럴까요? 한국에 대한 그 또 어떤 제재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신압으로 작용하지 않. 이거 차트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우리 그 1차 미중 무역 분쟁이 언제였어요? 우리가 이제 2018년 봄에는 그 이제 남북 뭐 정상회담 기대감에서 경협주 엄청 올라갔을 때 시장 전체는 어떻게 됐냐면 요때예요. 요때 2018년 요때 이제 그 미중 무역 분쟁이 점화되면서 여기 삼성전자가 물론 요때 이제 액면 분할 이슈도 있었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빠졌다. 요거죠. 그러니까 요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고조되면은 IT가 그때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럼 요거만 보면 또 안 되니까 SK 하이닉스도 볼까요? SK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 보면 예, 같은 흐름이죠. 예, 같은 흐름이에요. 요때. 예, 요때죠. 그러니까 참 요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요 구간. 요 구간이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이제 IT가 눌리니까 이제 코스피도 보시게 되면 코스피도 역시 힘을 이제 못 쓰는 요런 이제 상황이 요렇게 된 거였죠. 예,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 뭐 갈등 이게 이제 고조가 되면은 2018년도 당시를 떠올려 보면 IT가 이제 많이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조금 오버랩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어떤 과정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미중 갈등 고조에서 일견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IPEF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뭔가 이제 그 미국의 좀 이제 스탠스에 좀 서는 분위기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분명히 또 이제 이거를 또 이 뭐 가만히 좀 있진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내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중국에서 뭔가 제2의 한한령 같은 아니면 뭐 어떤 사드 때의 어떤 압박 그렇죠. 이런 정도가 또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저도 그러니까 이 분석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틀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이제 우크라이나로 힘들고 인플레이션 새로운 악재가 돼버리고 금리 인상으로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이제 미중 갈등에 재점하다 이랬을 때는 이건 뭘로 이제 비벼야 되나 뭐 이제 이럴 수 있으니까 이걸 보신 시청자분들도 일단 제 분석이 좀 틀렸으면 이거 저는 좀 틀려라 뭐 이렇게 좀 보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하여튼 뭐 여의도 독고다이 저기 그 주류의 생각이 아닌 비주류의 생각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주류라는 게 사실은 여기서는 주류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이 주류라고 하면 맨날 뭐예요? 뭐 이제 사람 이제 방송에 불러다 놓고서 오늘 뭐 특징주 해갖고 뭐 무슨 종목 많이 올라가면은 뭐 지금 사도 됩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주류라면은 뭐 저는 그게 주류로 인정하진 않고 항상 이제 저는 시장을 좀 이제 의심하고 이제 항상 그 왜 그럴까라고 이제 그런 걸 항상 탐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좀 그런 이제 대중적인 군중 심리가 이제 뇌동하는 관점에서의 시각보다는 한 발 떨어져서 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독고다이인 거죠. 뭐. 제가 무슨 뭐 반골 기질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 그래요? 네. 반골 기질이 있어야 좀 멋있죠. 그냥 소수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여튼 뭐 그런 차원에서 이런 관점, 미중 갈등의 패권의 어떤 재점화 이런 차원으로 보신다. 이러한 분위기가 선도적인 눈치 빠른 투자자들에 의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이런 일이 우리 좀 많이 빠지는. 그러니까 제 고집이 아니라 오늘의 시장을 보면은 스냅 가지고도 다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 이제 그 서버 수요 그 이제 둔화 루머라는 걸로도 이해가 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럼 다른 이제 가설을 끄집어 와서 이제 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럼 요 시나리오가 지금 설득력이 있겠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요 관점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지금 오늘 보면은
그래요. 하긴 저 터픽스나 아니면은 니케이 같은 경우는 1% 아직 안 되니까 그렇죠. 빠진 게. 근데 이제 상해도 근데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유는 뭐예요? 상해가 빠진 이유는? 상해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 갈등의 당사국이 이제 반대 상대국이니까. 심천도 3.6 많이 빠졌네. 얘들은 솔직히 중국 증시가 왜 빠졌는지 왜 올랐는지 오늘 아침에는 이를테면은 그 자동차 관련해서 세제 인하 때문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막 점상 가고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좀 이제 뒤바뀌는 건 아직 제가 요건 이슈는 체크해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코로나 봉쇄 관련한 이슈 아니면 결국에는 이제 미중 갈등에서 이제 대만 관련한 게 아닌가라고 일단은 지금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예, 이건 또 제가 방송 끝나고 한번 체크해 봐야죠. 그러니까 결국 그냥 중국 시장이 빠지니까 우리도 빠진 거 아니냐. 근데 그 빠진 이유가 뭐냐? 결국 중국 투자자가 됐든 한국 투자자가 됐든 그 눈치빨은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 미중 간의 이 갈등이 심해질 것 같다는 느낌적 느낌. 이런 거에 매도세가 좀 나왔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재밌는 게요. 시장이 빠지고 나서 이유 찾잖아요. 그렇죠? 빠지고 나서 이유를 찾는데 오늘 딱히 이유는 없었는데. 근데 예를 들면 보세요. 오늘 또 가설 하나 세워드릴게요. 지금 이제 장중에 미국 선물이 또 많이 급락을 했는데, 근데 요것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요게 그 스냅 때문에 미국 선물이 스냅만 가지고 급락을 한 거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 IT 대형주가 이 급락한 게 정말 루머 때문이냐? 전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나스닥 선물은 분명히 감아 올릴 거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럼 내일 또 우리 시장도 반등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 선물 낙폭이 전혀 줄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 요대로 이제 오늘 밤 뉴욕 증시에 반영이 된다. 그럼 그거 뭘로 설명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냥 하루 종일 이제 시장에서 스냅 얘기하니까 저도 스냅이 도대체 뭐야 하고 찾아본 건데 이거 갖고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그 SK하이닉스 급락에 대한 어떤 그런 루머도 저는 솔직히 좀 납득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유가 뭘까 이제 계속 이제 시나리오를 갖다가 다 이제 가설을 세워가지고 종합해 보니까 저는 이제 그쪽에 좀 방점을 두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틀렸으면 좋겠어요. 이것만큼. 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2월 3일인가 2월 4일 날 여기 소셜 스냅이 아마 좋은 실적을 발표했나? 그래가지고 또 증시가 확 올랐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50% 이상 주가 오르면서. 하여튼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틀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그러나 이러한 의견도 있다. 그냥 제 의견이 할 뿐이다. 정도로만. 참고로 여의도 독고다이시다. 그러니까요. 네. 항상 새로운 견해를 얘기하려고 해요. 네. 자, 오늘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있었죠? 기관도 오늘 매도했어요. 일단 특별한 이유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기대감이 좋았던 게 역의 환율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역에서 1260원 밑으로 갔고 오늘 이제 스타트만 해도 좀 좋게 갈 뻔했는데 갑자기 이제 미국 선물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오늘 시장이 완전히 지금 180도 바뀐 분위기인데 오늘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오늘은 좀 다른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외국인이 현물을 3,200억을 팔았거든요. 근데 선물을 1,300억밖에 안 팔았어요. 근데 그동안에 최근에 우리 시장의 동향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현물 포지션에서는 굉장히 그 제한적인 포지션이었어요. 살 때 찔끔한 1,000억대 사고, 팔 때도 1,000억 정도 내외 사고, 선물을 막 1조씩 감아대고 막 1조씩 때려대고 하는 걸로 해서 웹도둑으로 이렇게 갔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파생 상품 시장에서 포지션을 확대한다라는 것은 이제 단기 방향성의 베팅을 한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이 매수 포지션이 확대된 특징은 그 한미 정상회담 직전이 제일 컸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때 제일 컸었고, 그리고 그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선물 쪽에서는 다시 이제 좀 이제 매도하는 쪽의 스탠스로 이제 바뀌었는데,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단기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오늘은 웹도둑이 아니에요. 오늘은 외국인의 선물 그 매매 포지션은 지극히 제한적인 수준에서 움직였고, 그리고 장중에도 이제 많이 팔아봐야 3, 4천억대 정도였고, 근데 막판에 이제 조금 이제 선물을 되감아서 이제 정규장 끝날 때는 한 2,300억 매도였는데, 선물 종가상으로 이제 1,300억 매도는 일부 또 환매수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은 단기적으로는 오늘 좀 하방 베팅을 여기서 끝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오늘의 하락이 스냅 때문이고 루머 때문이면 이건 감아 올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이제 오늘은 현물 쪽에서 매도가 조금 더 많이 나왔다. 근데 오늘 3,260억을 매도했는데 오늘 전기전자를 더 많이 팔았어요. 3,330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또 우리가 좋게 보는 섹터였는데. 근데 루머 때문이라면 외국인이 화들짝 놀라서 그만큼 팔았을까? 오늘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는 그냥 전기전자 매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전기전자에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을까? 전기전자는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많은 하루다. 근데 오늘 제가 세운 이제 가설이 제발 틀리면, 간밤에 뉴욕 증시는 말아 올릴 거고, 뭐 우리 시장도 이제 내일은 반등할 거다 이렇게 좀 보시죠. 네. 근데 이게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게 예. 오늘 삼성전자는 450조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예. 예. 뭐 일단 많이 한다고 그거에 했는데. 그래도 뭐 삼성전자의 호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것도 이제 조금 그 아쉬운 게 뭐냐면 오늘 그 현대차도 뭐 60조대 투자한다고 하니까 오늘 부품주들 뭐 관련주들 자동차 부품주들 많이 들썩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에 450조 투자에는 오늘 그 IT 부품주가 그렇게 반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결과이긴 한데 450조 투자도 이제 그 지난 5년 동안 한 거에 비해서 무려 120조가 늘어났고 이 중에 이제 360조를 이제 국내에 투자한다고 한 골자니까 당연히 우리 IT 그 장비주들이나 이런 쪽이 좀 오늘은 그래도 이 이슈로 좀 반응을 할 만도 한데 전혀 반응을 좀 못했다는 것이 이제 조금 아쉽고 다만 이제 투자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로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뭐 메모리 쪽이야 뭐 워낙에 이제 경쟁력이 있는 건데 사실 지금 DDR5로 이제 전환이 이제 되는 시점에서 아직까지 이제 그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는 좀 이런 시점이 좀 지연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야심차게 하고 있는 지금 파운드리 쪽하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아직 지금 선도업체하고 지금 격차를 좀 못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걸 이제 좀 투자 확대를 통해서 좀 난관을 타개하려고 하는 좀 그런 시도 같은데 일단은 요 어떤 시점에서 좀 이제 시장이 좀 묘하게 좀 꼬이는 바람에 그래서 좀 오늘 요건 좀 빛을 좀 못 본 것 같아요. 좀 아쉽네요. 요건. 네. 근데 과거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 지난번에 120 그 뭐 투자한다고 발표했을 때도 네. 그때 주가가 좀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투자, 근데 이 투자 계획이나 보통 이제 부품주는 이거 삼성전자 자체는 투자 때문에 뭐 움직인 기억은 사실 많지는 않고요. 오히려 부품주들은 그 시점에 딱 궤를 같이 해서 좀 움직였던 측면들이 있는데 오늘은 좀 그게 안 나와가지고 그거라도 좀 나왔으면 좀 체감 지수라도 조금 살려놓고 좀 끝낼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안 된 게 좀 저기는 아쉽네요. 네. 어떻게 오늘 이 시장 예.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오를 자리에서 못 오르면 우리는 더 이거 많이 왜 빠지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오늘 다들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고 마음 편하게 있다가 지금 당한 건데 예. 그게 더 내일도 그렇고 더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하락이.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코스피 차트로 보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코스피가요. 이 작년 6월에 이제 3,300포인트 찍고 사실 이게 지금 그 하락 추세가 맞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래도 이제 용을 써가지고 추세를 돌리기 위한 시도가 몇 번 있었어요. 21선을 우리 추세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4월 20일 날 요때 한번 21선 돌파해서 안착한 적 있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끝났죠. 그리고 요 5월 초에도 요거 이제 한번 요거 딱 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못 도려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어제 이제 한번 이제 안착을 했는데 그거 도려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21선 추세만 이렇게 딱 돌려놓고서 안착해주고 쉽게 말해서 코스피 좀 거래량 좀 실려주고 요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좀 바닥은 잡혔다 추세는 돌린다 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이젠 좀 올라가겠지 하겠는데 요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게 오늘 정말 아쉬운 거죠. 오늘은 사실은 저도 좀 이제 그도 오늘 뭐 나스닥 선물 급락한 거 쳐도 뭐 대강 뭐 이래저래 좀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보면은 뭐 지수는 뭐 똔똔 정도 안 치겠나 사실 그렇게 봤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지금 21선 좀 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하락 추세를 지금 돌려세우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사실 오늘이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좀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하루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돌려세울 게 좀 뭐가 있나 이제 해보면 바이든 방안이 어쨌건 불쏘시개는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후속적으로 뭔가가 좀 반영이 됐어야 됐는데
이게 지금 안 돼버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바이든이 와서 예. 호재가 안 나왔다 이거죠. 그렇죠. 예, 가시적인 그것도 있고. 호재가. 그 저는 사실 요 국면에서 통화 스와프 정도만 손에 쥐어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미국이 립 서비스만 하고 갔던가 그 여러 사람하고 네. 개인 그 셀카 사진 여러 장 찍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교의 달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저 뭐 미국장에 많이 연동이 되기는 하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사실 그 초당적으로 자국 이익에 충실한 나라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번에 와서도 뭐 곡감 다 빼먹고 갔다. 뭐 삼성, 현대, 뭐 LG 등등의 뭐 투자 약속은 다 받아내고 우리 쪽에 해준 거는 사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통화 스와프라도 좀 쥐어주고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좀 있어요. 예, 그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대했던 거죠. 네, 그랬으면 네. 아마 또 분위기가 반전됐을 텐데. 네. 네. 아쉽네요. 그거. 돌아보니 얻은 게 없더라. 예. 그래요. 준 것만 보이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되게 시끌시끌해갖고 딱 봤는데 나중에 딱 뒤돌아보니까 뭘 남겨놓고 갔을까? 예, 그게 좀 있었어요. 근데 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미국 밸류 체인에 일단 들어갔다는 것 자체 네. 그게 우리가 꼭 줬다라고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미국 밸류 체인에 들어가서 오히려 안전하게 그들의 우산망에서 보호망 속에서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냐.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미국이라는 그 본토에 이제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제 좀 현지에서 이제 뭐 기업 활동을 하게 되면은 사실 뭐 이제 뭐 세제 혜택도 많이 받고 하는 게 있죠. 관세 같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근데 이 카드를 선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을 약간 배격하는 스탠스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이제 이게 또 어떤 이 하나의 어떤 선을 두고서 또 이제 갈리는 양상으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실 지금 시장 이제 밖에서는 마스크 이제 벗고 다니는데 리오프닝 안 먹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중국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리오프닝 먹힐만 하니까 상하이 봉쇄된다고 이러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또 리오프닝 또 될 것 같아 하니까 또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또 중국이 어떤 식으로 이제 또 우리에게 어떠한 또 이제 그런 이제 짓을 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버리면 이제 우리가 시장 내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이 가장 행복한 시장이 어떤 시장이었냐면 굉장히 살 게 많은 시장이 행복한 시장이잖아요. 뭘 사야 될지 고민.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구조라면 정말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점은 시청자분들에게는 사실은 좀 좋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며칠 지나봐야 정확한 해석이 이제 나오겠지만 어쨌건 기분 나쁜 하루. 맞아요. 기분은 많이 안 좋은 하루. 근데 외국인이 이렇게 오늘 3,200억씩 파는 와중에서도 산 게 있다. 그게 이제 배터리 장비주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일단은 장비주들은 이제 그 낙수 효과를 보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든이 이제 방한하기 직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나 그 배터리 관련한 대기업들 쪽으로 좀 이제 수급이 이동을 했다면 일단 이제 그 이슈는 단기적으로 소멸은 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속 작용에서 이제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는 거라 보고 또 여기에 이제 오늘 현대차의 어떤 투자 계획 같은 거는 이제 거기에 좀 불쏘시개를 좀 해준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좀 수급적인 메리트를 보지 않았나. 그런 정도로 좀 판단을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배터리 관련주를 뭐 살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좀 답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근데 참 부품주가 이익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면 현대모비스가 좀 움직여줬어야 되는데 현대차나 기아보다도 조금 더 많이 빠졌어요. 현대모비스가. 그러니까 모비스도 이게 뭐 자동차, 뭐 반도체, 뭐 품귀 현상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최근에 이제 기아 한번 차트 볼까요? 사실 기아가 요즘에 이제 모처럼 한번 좀 태평성대 시세를 한번 냈었잖아요. 기아가.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조정을 좀 봤는데 이럴 때도 현대모비스는 따라가지를 못해요. 참 이게. 따라가지를 뭐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는 제가 전에 몇 달 전에 여기 한번 나왔을 때 이 현대차 그룹주를 이제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이 어떤 현대차 그룹의 어떤 그 종목들의 차별화 있잖아요. 이를테면 이제 뭐 현대위아도 한번 볼게요. 현대위아 그리고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제 글로비스는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이제 기아도 주가 흐름이 좋고 그런데 이제 위아나
현대차도 사실 기아 대비해서는 주가 흐름이 부진했고 모비스가 특히나 이제 안 부진했고. 좋죠. 근데 제가 이제 요거는 요런 시각에서 보면은 그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이 높거나 영향력이 큰 쪽의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드러난 모멘텀 이외에도 어떤 이제 그 현대차 그룹의 어떤 그 지배구조 개편 관련한 그런 이제 작용들도 신압으로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추정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비스가 상대적으로 지금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추정은 가능합니다. 근데 뭐 실질적으로 뭐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어떻다 이제 가시적으로 윤곽이 드러난 건 없으니까. 왜냐하면 올해 초에 현대 엔지니어링을 상장을 만약에 그 순차적으로 시켜놨다면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수면 위로 확 떠올랐을 텐데 그게 이제 무산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밑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추정들은 가능한데 일단 겉으로 드러난 거는 이제 뭐 현대기아차가 이제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이제 약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 이제 투자 이제 하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 뭐 요런 쪽. 뭐 요런 쪽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기아가 그래서 이제 강하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고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이제 중고차 시장 진출이나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자동차 전반적으로는 뭐 봤을 때는 결국에 이제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구조는 결국에 이제 좀 지배구조 관련한 것들이 신압으로 좀 섞여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 현대모비스 주주들은 되게 속상해하죠. 그렇죠. 네. 이거 그래서 뭐 루머도 있고 네, 그렇죠. 글로비스만 띄우고 이거는 일부러 누르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돈을 꽃감 빼듯이 가져가? 왜냐하면 주주분들이 저보다 더 그런 쪽은 더 디테일하실 거예요. 예, 저야 이제 이 대략적인 어떤 시장의 스토리 라인을 이제 볼 때 이제 저는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추정을 하는 건데 주주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이제 그런 쪽의 추정을 더 강하게 가져가실 수 있겠죠. 네. 아마 이번에 오늘 좀 더 빠진 게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아마 시장에서는 반응했을 수도 있죠. 또 신규 사업 투자 현대모비스 돈 가지고 또 하나보다.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럴 수도 있고. 예. 참 어려운 종목이에요, 자동차. 네, 참 현대모비스가 알고 봤더니 정말 힘든 종목이네요. 네,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옛날부터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접근했을 때 겉으로 차트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접근해서 힘든 대표적인 종목이 사실 현대차하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참 접근하면 힘든 종목이에요. 네, 대형 바이오주들은 뭐 당연히 그렇고 좀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예. 그 대형 바이오주 얘기하시니까 요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났냐, 뭐 저 뭐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났냐, 셀트리온이 났냐, 뭐 논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바이오주가 요즘 꿈틀꿈틀거리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바이오주는 이제는 요거는 그 좀 새로운 사이클의 초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요게 이제 코스피 의약품 차트인데 바닥에서 이제 쭉 이제 양봉을 세우다가 오늘 뭐 좀 시장 여파로 이제 좀 조정을 좀 받긴 했습니다만 오늘 그 의약품 업종의 하락률이 1.2% 수준인데 오늘 이제 코스피 하락률이 그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지금. 코스피가 지금 그렇죠. 1.57% 하락했으니까 최근에 지금 요 바이오 쪽이 시장 대비 선전하고 있는 것만큼은 이제 분명하고 그 뭐 좀 더 바이오 좀 자세히 뭐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거? 네. 최근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 요거 이렇게 한번 볼게요. 바이오를 코스피하고 한번 우리가 한번 붙여서 볼게요, 그러면. 예. 완전히 즉흥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보세요. 아니, 뭐, 이렇게 규격돼 있는 걸 싫어하신다고 제가 해서. 유튜브를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자, 이 보시면, 이제 여기 위가 이제 이게 코스피 의약품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코스피죠. 그러니까 이제, 의약품 업종의 고점은 사실은 더 일찍 나왔어요. 2020년에 요게 코로나 팬데믹이었잖아요. 이때가 저점 찍고 요때 이제 바이오가 올라간 거는 그때 백신이나 이제 치료제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간 거였잖아요. 근데 사실 별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줄창 빠진 거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작년 6월에 고점을 찍고 빠진 건데 요 하락폭을 보게 되면 코스피는 작년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하락폭이 한 22% 정도 나와요. 근데 요 의약품 업종은 2020년 고점 대비해가지고 요 구간을 보시게 되면 지금 한 37%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바이오의 낙폭이 더 과했어요. 바이오의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시장 대비해서는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는 좀 있을 수 있다. 이제 요런 이제 시각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5월 18일에 그 미래에셋에서 나온 이 1분기 실적으로 본 빅파마 투자 전략이라는 리포트가 있어요. 그게
한 132페이지쯤 돼요. 이게 거의 책한 권 분량인데 그거를 좀 뜯어보게 되니까 그 최근에 이제 그 빅파마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 뭐 면역 항암이나 이중 항체 그다음에 표적 항암 쪽에서 괄목한 성장을 했고 뭐 머크나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이제 존슨앤존슨이 이제 요 이제 면역 항암이나 이중 항체 쪽에서 이제 약진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당뇨나 이제 비만 치료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요게 이제 그 뭐 일라이 릴리 같은 이제 요런 이제 빅파마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아토피나 이제 관절염 같은 거 있잖아요. 요게 네. 뭐 산오피 쪽이 약진하고 있고 요런 걸 이제 딱 보니까 시장을 그리고 이제 딱 대입을 해 보니까 결국에 이제 그쪽 빅파마 쪽 모멘텀이 있는 바이오 주식들이 꿈틀대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요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바이오의 어떤 흐름은 제가 볼 때는 요거는 그 잠깐 반짝 움직인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좀 오랜만에 좀 이제 새로운 좀 장이 서는 좀 그런 초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요런 것. 그러니까 오늘 대형 그 아까 말씀하신 그 SK 바이오 사이언스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요런 종목들도 보게 되면 오늘 시장 대비 덜 빠졌거든요. 요런 애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1%대 하락이었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보니까는 그 장중에 빨간불 켰었는데 종가상으로 좀 밀렸네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요런 애들이 지금 다 이제 바닥에서 다 이제 조금씩 꿈틀대고 올라오는 거니까 요 시그널은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바이오주는 워낙 그 뭐라고 그래요? 어려운 투자잖아요. 예, 그래서 주린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들은 쉽게 접근하기 좀 어려운 주식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 그 좀 팁을 드리면 저는 바이오 주식을 접근할 때 제 철칙이 몇 개 있어요. 저는 절대 삼상 가는 종목은 손 안 댑니다. 뭐 한다? 삼상 가는 종목들. 아, 삼상. 네, 삼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그 신약 개발을 할 때 보면 보통 그러니까 미국 바이오 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신약 개발 후보 물질부터 신약까지 가는데 10년 5개월 걸려요. 10년 정도 걸려요. 네, 그리고 후보 물질에서 신약까지 갈 수 있는 성공률이 한 7.5% 정도 나와요. 이게 미국 바이오 협회 통계 자료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통계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표본 자체가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신약이다 뭐다 해갖고 바이오가 태동된 게 10년도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종목들 중에 정말 성공해갖고 뭐 대박난 케이스를 아직은 우리 못 찾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신약의 어떤 임상 과정들을 보게 되면 1상, 2상, 3상 이렇게 나뉘는데 그 각 임상의 어떤 성공률로 봤을 때 2상이 제일 낮아요. 이상의 성공률이 보통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때 그때 바로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상을 진입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이 완료됐을 때 내가 독자적으로 3상을 할 거냐 아니면은 기술 수출을 할 거냐. 이런 기로에 서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기술 수출해갖고 이제 돈만 벌고 이제 빠지면 괜찮은데 여기서 묻고 따블러 가 이러는 이제 기업들이 생기잖아요. 네. 신라젠, 헬릭스미스 그죠? 근데 주가의 말로가 어때요?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신라젠은 뭐 가슴 아픈 종목이니까 요거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상장 폐지 얘기까지 나왔어요. 헬릭스미스를 볼게요. 아직 이제 얘는 살아있으니까. 자, 헬릭스미스. 그죠? 이제 삼상 해가지고 당뇨병성 뭐 신경병증 해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얘도 어마어마한 시세를 냈었잖아요. 근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7분의 1 토막, 8분의 1 토막 정도 이제 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3상 단계에 이제 진입하는 그런 바이오 주식들은 벌써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얼마 더 먹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바이오 주식을 어떻게 접근하냐면 1상에서 2상 사이 단계에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보통 보면은 시가총액이 2천억 내외에 있는 종목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적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일상에서 뭐 어떤 이제 그 어떤 반응률이 좋아가지고 일상을 이제 완료했을 때 이상으로 진입한다고 했을 때 또 그때 주가가 한번 튀고요. 그리고 이제 이상에서 유의미한 이 A상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 A상에서 또 뭔가 유의미한 성과가 있어서 이 B상으로 가게 되면 또 거기서 한번 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B상이 정말로 이제 효과가 있어서 3상으로 가게 되면 그때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바이오 주식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헬릭스미스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8분의 1 토막이 나서 가격적으로 너무 좋아 보이지만 얘들이 그러면 다른 파이프라인에서 이런 어떤 폭발력을 보여줄 만한 것들이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단 저는 아직까지 이런 거 임상 관련한 뭐 기술 수출 관련한 삼상 관련한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한 그런 바이오 기업 중에 1, 2상 단계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애들이 뭐 저는 상당히 좀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죠. 예,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예, 네. 우리
독고다이님의 개인적 의견. 그렇죠. 네, 네. 우리도 모토가 의심하고 의심하고. 그럼요, 의심하셔야죠. 네. 네. 자, 하여튼 바이오주. 네. 하여튼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와서 인정하시는 거는 바이오주가 좀 꿈틀댄다. 예. 그동안 2년 가까이 좀 뭔가 그렇죠. 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제 좀 움직이나 보다. 네. 이런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관심을 가졌던 게 로봇주.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았죠. 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로봇주가 이게 예전부터 이제 테마로 좀 움직였던 그런 녀석이고 지금도 이제 로봇주 중에 뭐 일부 종목 이제 상한가 가고 오늘도 이제 제가 뭐 이제 자리에서 그 이제 뭐 이렇게 방송을 좀 틀어놓고 보게 되면은 로봇주가 워낙에 뜨거우니까 여기 현대차의 어떤 투자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곁들여져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똑같은 질문인 거죠. 이제 로봇주 지금 사도 됩니까? 그죠? 근데 저는 사실 이게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봐요. 이제 로봇주가 올라가는 그 현상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이게 좀 너무 주가 자체가 좀 과도한 테마적 시세로 가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뭐 분석을 해서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은 이미 좀 벗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어떤 의견을 드리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로봇주가 움직이는 그런 어떤 논리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일부 어떤 로봇주들은 실질적인 수혜를 좀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생각을 정리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 있으니까 밸류에이션이 맞냐?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올라가는 이유는 이해하고 알겠는데 지금 내가 손을 대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좀 답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메타버스 우리가 좀 떠올려보면 그렇죠. 예. 그때 그 정론 투자하시는 분들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좋은 건 알겠는데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렇죠. 누가 돈 벌지. 그러니까 나는 투자 시점을 뭐 몇 년 후 뭐 이렇게 늦추고 그때 살아남는 기업에 투자하겠어 이런 관점으로 봤잖아요. 그게 이제 지나고 보니까 또 맞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메타 관련해서 떨어지면서 뭐 움직일 때는 솔직히 메타버스가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메타버스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 예를 들면 선거 방송하게 되면 어디 이렇게 라이브 스튜디오 아바타. 같은데 그거 있잖아요. 그게 그 크로마라 그러더라고요. 이미 우리는 메타버스를 몇 년 전부터 계속 봐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메타버스가 뭐 새로운 근데 결국에는 지금 메타버스가 완전히 사그라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물론 먼 훗날에 다시 한번 돌이켜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3D나 VR, 뭐 AR처럼 그냥 지나가는 이슈였을지 아니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 딱 돌아보니까 실제로 이제 메타버스가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을지 그거는 우리가 뭐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금 메타버스 쪽이 이제 그 어떤 그 과도한 좀 거품이 좀 빠지는 구간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더 기간 조정이 있고 난 다음에 메타버스 섹터는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로봇주도 좀 과도한 테마성 주식들의 특징인 고밸류이지 않겠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걸로. 자 그렇다면 지금 이번 주에 있게 되는 게 이제 FOMC 회의록에 대한 공개. 이것이 또 후폭풍이 될 것이냐 혹은 증시에 도움이 될 것이냐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요거는 뭐 회의록이 공개돼 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거 회의록 시장에서 왜 궁금하냐면 거기 있는 문구 하나 꼬투리 잡으려고 보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 항상 FOMC 끝나고 이제 성명 낼 때 굉장히 그 신중하게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읽어요. 즉흥적인 얘기를 거의 안 할 정도로 성명서를 거의 낭독하는 수준이. 왜냐하면 그 뉘앙스 하나의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인데 근데 그동안의 파월 의장의 어떤 그 언행들을 좀 종합해 보면 요 회의록에서도 뭐 시장이 또 한 번 뭐 화들짝거릴 만한 내용은 뭐 크지 않다 싶어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을 어쨌건 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계속 일축하고 있는 좀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회의록에서 뭐 일부 연준 위원들이 뭐 이제 뭐 75bp를 뭐 주장하는 것들이 공개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FOMC 의사록은 뭐 우리가 이제 시장에 그동안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과는 크게 벗어나진 좀 않을 것 같다. 요런 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는 이제 내일 있을 모레구나.
모래 있을 그 우리나라의 저 금통위가 오히려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건 이제 제가 요즘에 환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이 환율 차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시장이 많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 해볼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환율인데, 물론 이제 우리가 새벽에 그 역외에서는 1260원을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고 출발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건 역외니까 역 내에서는 오늘 코스피가 이렇게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원 10전이 올랐단 말이죠. 2원 10전 올라서 0.17% 올라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강보합으로 끝났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환율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시장 대비 잘 버텨준 이유가 무엇일까? 그죠? 요걸 또 우리가 추정을 해봐야 그렇죠. 되는데, 그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금통위라고 보기는 합니다. 지금 글로벌 투자은행에서도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금리 인상 스케줄을 일단 이번 달에 25bp 하고 7월에 25bp 하고 또 10월에 25bp 하고, 적어도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그 빅스텝은 없다 쪽으로 전망을 좀 하는데, 일단 그동안 우리 그 금통위가 나름 그래도 좀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은 나름 잘해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뭐 긴축 얘기 나올 때 선제적으로 좀 올려놓은 게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올릴 것이 기정사실화 되니까. 근데 이제 요 부분이 지금 선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후속적으로 또 반영될 게 있는지, 요 부분을 일단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서두에 제가 아쉽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한미 통화 스와프,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시장에 살아는 있어요. 살아는 있어. 물론 그러니까 그날 주고 가진 않았지만 깜빡했어 하고 나중이라도 좀 줄 것 같은. 그러니까 정황상 보게 되면 어쨌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일본을 순방하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포석은 다 깔아놓고 갔는데 당장 우리한테 준 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사실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저는 통화 스와프라고 보는 거죠. 아, 그거 우리 뭡니까? 코로나 때도 확 시장이 반등했던 그렇죠. 거는 딱 그 뉴스 하나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의 관건은요, 물론 불확실성 너무 많아요.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금리 인상, 그리고 제발 틀리기는 말하지만 미중 갈등, 그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확실성을 몸빵 쳐줄 수 있는 게 환율이에요, 환율. 그러니까 저는 지금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오늘 굉장히 그 시장이 사실은 이렇게 빠질 창은 아니라고 봤는데 기분이 찝찝한 상황에서 이 방송을 왔습니다만, 그래도 하나 이제 믿을 구석이 환율이다. 환율. 예, 그러니까 FOMC 회의록은 제 생각에는 그냥 좀 평이하게 넘어갈 공산이 있어 보이고, 다만 이제 내일 모레 있을 우리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이후,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통화 스와프가 이제 좀 가시화가 되느냐. 요게 사실은 전체적인 시장 방향에 좀, 그러니까 멱살을 환율이 잡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빠질 것 같아도 환율이 그만 내려가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좀 안 올라가고 뜨뜻미지근해도 환율이 올라가고 이제 좀 이럴 수 있는 게 지금 환율이다. 그러니까 어쨌건 최근에 환율은 이전보다는 많이 좀 안정이 됐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미국 가서 또 뭐가 발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아직 기대감을 버리지는 말자. 네, 그렇게 그렇죠. 이해가 되고요. 네네. 근데 하긴 참 이 환율, 예. 지금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 22, 예. 22에서도 EU에서도 이제 그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네. 달러에 대비해서 유로가 강세를 띄우게 될 것이고, 그게 이제 결국 또 우리한테까지 전이되지 않겠냐. 그게 결국 또 외국인의 매수 이어지지 않겠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건 지금 시장의 반응은 어쨌든 우리 달러 강세. 그렇죠. 예, 그렇게 가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요게 이제 달러 유로 환율인데, 요 차트 한번 볼게요. 사실은 그 유로화가 달러 대비해서 굉장히 하방 경직이 있는 화폐예요. 왜냐하면 그 SDR 5대 기축통화 해가지고 달러, 유로가 이제 비중이 제일 커요. 달러가 한 40%대 되고 유로가 한 30%대 됩니다. 나머지 파운드, 엔화, 위안화는 다 10% 정도 수준이에요. 8%, 평균 한 8% 돼요. 8%. 그러니까 유로화의 그 기축통화 비중이 달러에 거의 버금갈 정도로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유로화가 사실 달러 대비해서 잘 버티는 화폐인데, 근데 이번에 최근에 보게 되면은 워낙에 이제 유로도 이제 지금 이 체면을 구겼다가
최근에 이제 좀 금리 인상 기대감이 이런 걸로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동안 이제 달러 홀로 이제 강세로 갔던 그런 국면은 일단은 좀 일단락이 되는 게 아닌가. 그게 20의 금리 인상이 그래서 의미가 전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달러만 독야청청 강하고 나머지 화폐들은 다 망가져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물론 엔화는 좀 이제 그 나라의 좀 특수적인 상황까지 있기 때문에 걔들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걔는 좀 유독 좀 못나게 좀 많이 좀 이제 절하됐지만 이 유로화마저도 사실은 달러에 거의 대항을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나름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적어도 요것도 좀 우리 환율에서는 좀 기대할 만한 요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달러가 예. 글로벌리 약세를 띄울 만한 환경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내일 금통위에서 그렇죠. 금리 인상이 됐을 경우 예. 우리가 다시 원화 예. 약세가 예. 될 수, 원화 강세. 예, 그러니까 제가 강세가. 그래서 금통위 이후에 선반영이 된 거니 아니면 좀 약간 더 반영될 게 있느냐를 보고 싶은 게 바로 요런 이제 논리에서 그거 이제 보시는 내일 거죠. 데이터를 보고 그렇죠. 우리가 예. 봐야 된다. 네네. 근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다시 사야 된다면 네. 이제 만약에 사기 시작한다면 환율 때문에 네. 무엇을 살 것이냐. 근데 결국은 대형주를 사지 않겠냐, 지수 관련. 그건 당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환율이 안정이 되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올 때, 이제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은 오로지 그 이 매매 수익, 투자 수익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삼박자를 다 고려하죠. 일단은 물론 투자 수익이 가장 뭐 큰 부분일 수도 있지만 환차익도 봐야 될 거고 거기다 이제 이 금리 수익까지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어떤 환율 여건이 개선되면서 들어온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업종 대표주 인덱스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패시브부터. 그렇죠. 예, 패시브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부터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고 뭐 2차 전지 쪽에서 LG 뭐 에너지 솔루션 사고 그 인덱스로 이제 먼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어느 수준까지 이제 이렇게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됐을 때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액티브 플레이를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거기서 초과 수익이 나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한 거 아닐까요? 지금 생각에서는. 예,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한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고 네. 또 그러한 어떤 흐름이 보인다 했을 때에는 네.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지 대형주인지 아닌지. 네. 근데 또 대형주 장세가 일어나면 또 중소형주는 수익 내기가 참 어렵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 하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코스피 거래 대금으로 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와, 이거 거의 뭐 대본 없이도 참 이게 되네요. 그죠? 와. 여의도 예. 독고다이. 예. 제가 이제 그 아웃사이더. 일반 방송할 때 스크립트를 중심으로 하는데 요게 아래 이제 코스피 거래 대금인데 보시면 뭐 요때 이제 뭐 요때는 이제 작년 초에 뭐 10만 전자니까 워낙에 이건 뭐 말도 안 되게 거래 대금 터진 거고 근데 평균적인 거래 대금을 보면은 이제 보통 한 이제 거래 대금 한 20조 정도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제 거래 대금 감소세가 이제 뚜렷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쭉 올라오게 되면 자, 보세요. 시장이 지금 반등이 투자자들에게 어떤 확신을 못 주는 이유가 자, 반등은 어쨌건 하고 있잖아요. 오늘 빠지긴 해도. 근데 거래 대금은 안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어쨌건 반등을 하는데 추세적으로 반등할 것 같지는 않은 거라는 심리가 더 강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바닥 쳤다 이제 시장이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런 거래 대금이 이 반등하면서 따라서 늘어야 돼요. 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안 나온 건 뭐냐면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의 어떤 추세 전환에 대해서는 그다지 높은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그래서 21선을 안착하고 회복하고 여길 다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코스피가 여기서 이제 다져주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추세를 돌려 세우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제 거래 대금이 늘어날 거예요. 늘어날 거예요. 없는 돈 쥐어짜서라도 이제 한번 먹으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그림이 안 나오는 거죠. 이 그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은 참 미궁 속에 빠져 있고 조심스러운 거고 그리고 지금 호재보다 악재가 아직은 더 많은 상황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좀 그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네.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고 네. 연준의 어떤 발표라든 경기 부양책 이러한 것들 때문에 네. 주가가 급반등하기 시작했을 때 네네네. 그게 이제 트리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전까지의 거래량이 어땠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하고 좀 비교해 본다면 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것도 다시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지금 수준 거래량이잖아요. 네.
지금 요 거래량이 어느 수준이냐면 코로나 팬데믹 정점이에요. 네. 이거 근데 그 이전에 거래량이 더 적었어요. 왜 적었냐? 이때는 그 유동성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늘어날 수 있을지 요것도 사실은 긴축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건데, 근데 어쨌든 늘어야 돼요. 여기서 거래량이 더 줄어든다? 그럼 시장은 사실 여기서 쭉 뻗어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시장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저렇게 바닥권에서 사는 신호가 거래량이 평소보다 좀 높았냐? 아니면 그냥 평소와 같았냐, 약했었냐? 아, 급락장에는 거래가 터지죠. 왜냐면 투매가 나오니까. 많이 터졌습니다. 요때 이제 거래 대금이 고전에는 사실 코스피 일일 거래 대금 10조 원 넘는 날 드물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데믹으로 이제 패닉이 딱 했을 때 요럴 때 이제 거래 대금이 뭐 하루에 뭐 15조 뭐 요렇게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던질 사람들은 막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서 또 받을 사람,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이 구간 되게 되면은 이제 그 천하제일 단타대회 열리잖아요. 이럴 때. 그래갖고 또 치고받고 하다 보면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나는 건데, 지금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것은 요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시장에서 그 돈이 좀 이탈했다라기보다는 요 구간에 이제 좀 물려 있는 것들이 이제 돌질 못해서 좀 그런 측면들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시장이 추세를 돌려가지고 이제 여기서 거래 대금이 다시 이제 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장이 이제 다시금 올라간다라는 그런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신뢰도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어떤 작용이 있냐면 결국에는 물려있는 주식을 또 팔고 또 들어오는 그런 경우, 그런 거래대금이 느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유입될 건 많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고객 예탁금이 뭐 최근까지 70조 정도 하다가 요즘 뭐 50조라면서요? 60조 정도. 60조? 아, 60조 참. 10조 줄었으니까. 60조 정도. 근데 이게 돈이 없는 거냐? 아니면 다시 지금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괴롭고 지금의 시장이 힘들지만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주식 좀 사볼 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있냐 없냐? 그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스마트 머니는 늘 존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돈이 어디서 났대 싶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죠. 그게 스마트 머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객장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고액 자산가들도 많이 제가 상대를 하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시장을 좀 많이 좀 떠나 계세요 지금. 그분들은 진짜 왜 스마트하냐면 우직해요. 요 코로나 팬데믹 때 그냥 뭐 예를 들면 시총상위 대형주들 그냥 막 이렇게 곤두박질 치잖아요. 그러면 하루 뭉치돈 집어넣어서 막 사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지나다가 또 들어오면 또 뭉치돈 빡 사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또 이제 뜸해요. 뜸하고 쭉 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올랐다 싶으면요, 또 그걸 다 팔아요. 이게 이렇게 굉장히 롱텀 매매하는 스마트 머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머니들은 추가적으로 분명히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시장이 이쯤이면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확신, 이제는 조금 들어가 봐야 되겠다는 확신이 들어야 추가적인 그런 부분들이 유입이 되는 거고, 근데 나머지 거래대금은 거의 시장에서 돌고 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새로운 유동성, 그러니까 개인들 스마트 머니가 됐든 이제 좀 해볼 만하다라는 시그널, 그게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올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반등세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때는 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좀 참 심적으로 어려운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다시 또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참 이때는 누구나가 행복했잖아요. 이때는, 그죠? 이때는 누구나가 행복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3천 전후에서 이렇게 할 때는 종목을 잘 고른 사람만 행복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는 누구나가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온다고 하면은요, 그러면 또다시 어떻게든 사람들은 이 구간의 어떤 기억을 다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요, 굉장히 탐욕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요, 또 어디서 또 돈 갖고 와서 또 들어오는 그런 또 투자자들이 또 있기 마련이거든요. 또 그게 또 자양분으로 또 올라가기도 하는, 이게 냉정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잔인한 이야기지만, 시장은 누군가가 또 피를 흘려야 그 피가 자양분이 돼서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시세가 자라는 거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시장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텀이 저는 사실 이제 지금이길 바라는 거예요. 지난 사실 1년 동안 이 코스피가 계속 빠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수익 난 거 다 토하고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용기를 갖고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쉽게 얘기해서
힘들지만 버텨야 되는 구간이다. 예, 지금 뭐 일단 버텨봐야 돼요.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나올 악재가 뭐 있지라고 봤을 때 물론 뭐 미중 무역 갈등이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렇다고 하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정도 여기서 그래 주저앉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저도. 그러니까 몸부림은 한번 치지 않을까 봅니다. 저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예.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결론적으로. 그 뭐 내일장 전략도 아침에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저기 나스닥 선물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지금 한 2%대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아직도 2% 마이너스인가요? 제가 그럼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1.98%. 1.98. 그러니까 뭐 아까 뭐 코스피 종가랑 큰 차이 없네요. 그러니까 일단 뭐 나스닥 선물 뭐 얘한테 달려 있는 거기는 한데, 근데 저는 어쨌건 아까 환율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좀 환율을 믿다 보면 뭐 오늘 밤에 만약에 미 증시가 좀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내일 우리 시장이 그렇다고 오늘처럼 또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두들겨 맞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또 여기에 오늘 시장을 좀 휘몰아쳤던 그 이슈 두 개, 그죠? 스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버 주문 축소 요 루머 요게 이제 뭐 별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시장이 인식을 하면은 내일은 또 이제 반등 쪽으로 저는 볼 수는 있다고 봐요. 뭐 사실 내일 날씨 맞추기도 어려운 건데. 그렇죠. 이거 모르죠. 내일 가봐야지 알지. 예.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어처구니 없이 빠진 부분들은 내일 일부는 보상을 받지 않을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반 경직은 좀 뭐 어느 정도는 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뭐 일단 뭐 제한적으로 일단 반등을 좀 모색하는 쪽으로의 시나리오를 일단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IT도 이제 뭐 좀 불확실성의 좀 변동성이 커졌고, 결국에 이제 바이든 방한 때 많이 올랐던 애들이 또 유독 오늘 더 두드러 맞은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거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그 홀짝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시장에서 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의약품 관련한 바이오 쪽이 저는 뭐 좀 상대적으로는 이게 좀 가장 무난하지 않나. 왜냐면 원체 좀 뭐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고, 뭐 가격 부담도 뭐 별로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런 정도 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섹터나 종목들은 내일 좀 장이 열려봐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근데 계속 나오는 뉴스들의 어떤 그 분위기를 보면 네. 결국 이제 그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 개입할 거냐라고 그렇죠. 계속 질문했을 때 예스라고 한 거. 맞아요. 이게 계속 회자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이거 뜰 의한 거예요. 투자 심리 악화. 그러니까 이거 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 누구도 뭐 이렇게 이거 미중 갈등 때문에 빠져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없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게 어디까지는 제 의견일 뿐인 거지, 어디 가서 뭐 이것 때문에 빠진다라고 제가 뭐 이렇게 목에 핏대 세울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시장을 관찰한 바로는 요게 가장 좀 타당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건데. 그게 이제 결국 중국 시장의 급락, 그렇죠. 예.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 그리고 만약에 오늘 이제 나스닥이 이제 뭐 미국 증시가 오늘 선물 빠진 만큼 뭐 빠져서 끝났을 때는 아마 이제 고개 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제목으로. 결국에 이제 미중 갈등 요런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냥 우리가 예상해보고 예상은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나오는 상황에 맞춰서 이제 대응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시각으로 시장을 한번 분석해 주신 여의도 독고다이. 오늘 우리가 만든 별명인데. 근데 제가 원래 스타일이 그 다수의 의견이 모이는 쪽은 굉장히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에서는 다수가 몰려가는 방향이 되게 시끄럽고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데, 그 좀 지나고 나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폐장한 그 해수욕장에서 혼자 그 수영 팬티 입고 누워 있는 기분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먼저 이제 제가 그 자리를 선점하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쪽에 저는 좀 더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조금 사실 한 발 앞서서 좀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 한 발 앞서서 보는 게 그때는 떠들어도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본의 아니게 자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좀 약간 독고다이로 가는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죠. 네.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그렇게 좀 남들이 지금 보지 않거나 오지 않는 자리에 가서 선점하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섹터가? 아직 바이오라니까요. 바이오. 제가 다른 거는 제가 두리뭉실 얘기하는데 바이오만큼 제가 유독 좀 긍정적으로. 제가 132페이지짜리 리포트를 그걸 다 보면서 산업 리포트. 그 공부를 좀 하니까.
이쪽이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그나마 제일 좀 뭐 이쪽이 좀 무난하지 않나. 그리고 임상 이상 일상에서 이상 가는 놈. 일상에서 이상을 앞둔 그러니까 일상에 성공한 기업들 그런 거. 그런 거 좀 여기에 집중한다. 그런 거. 알겠습니다. 네. 그 독고다이의 말이 맞을지 틀릴지 우리가 지켜보면서 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SK증권 조성우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은 분들 오늘 또 실망하는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또 나스닥 걱정 많이 하실 텐데요. 일단 내일 아침 우리 장이 시작하기 전 장기전 방송에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할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